지금 온라인 시장은 엄청나게 소비자 편익 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 자체를 조금 체감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뭐 감히 장담하건대 한 10년 안에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겁니다. 네. 예, 이 불편함이라는 왜 그러죠?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가격이요? 예, 이 지금에 발생하는 이 모든 편익, 그러니까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팀원들이 주도하는 마켓은 결국 이게 어떤 시장이냐면 생산자부터 판매되는 소비자까지 이르는 부가가치는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생산자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한우 가격이란 게 존재하는데 유통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시작하면 소비자한테는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하든 단순하든 네. 이 유통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은 그 부가가치는 동일해요. 근데 지금 이 온라인 시장의 경쟁은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가격을 오히려 지금 유통업자들이 부담을 하면서 더 저가의 제품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그래서 적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기여한 게 혁혁한 거죠. 이 과정에서 고용도 됐고. 근데 이 부분을 갑자기 이제 아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근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켓이고 하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 다른 보고서 오프라인 업체들의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 경쟁을 하지 말자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이게 과연 맞을까? 역설적이네요. 네, 역설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정상적인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는 새벽 배송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왜냐하면 물류비가 당연히 2배가 들어가요. 요즘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돼서 저희도 그래요. 더군다나 오버타임인데 예, 새벽에. 예, 주말에 나오거나 야간 시간이면 1.5배 근로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싸요. 포장재도 잘 돼 있어요. 집 앞까지 갖다 줘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업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네. 한국에서만은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잘 보십시오. 자,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든 한진이든 뭐 마켓컬리 어디든 간에 정상적인 고용을 해서 정상적인 지입제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자기 직영을 하는 차로 배송했다면 그런 원가가 나올 수가 없겠죠.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게 아웃소싱이에요. 네. 그러니까 3PL이라는 미명하에 그쵸. 겉으로는 3PL을 포장했지만 내용은 단순 하청이에요. 그쵸. 그러면 단순 하청을 통해서 단기 알바나 15시간 미만의 알바들을 대량으로 쓰고 이런 비정규직을 써가지고 원가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낮춘 원가를 소비자한테 준 겁니다. 네. 혜택을.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엔조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밑에서 신음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그런 비정규직, 알바, 단기 알바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새벽에 뛰고 또 자기 차를 사서 자기가 지입을 해가지고 그런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일정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또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편익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잉여 이런 개념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그 노동자 네. 중에서 이런 단기 이런 근로자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 그쵸. 구조를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에 대한 편익을 기업들만이 본다라는 게 아닌 거죠, 지금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들이 지금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뷰 자체가 상당히 뭐 단순히 편하고 싸고 당연히 싸야 될 것 같은 논리로 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도 적어놨지만 실제로 가격이 생성되는 원리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얘기하는 제조 원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센트럴 디스트리뷰션까지 가는 물류 비용, 그다음에 이제 최종 물류 비용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업 구조에서 온라인 시장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프라인보다 싸야 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어찌 보면 안 맞아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운영비 코스트가 네. 택배 물류 비용, 간성 비용보다 비싸니 온라인이 그쵸. 싸다라고 생각을 쌀 하시거든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임대료라든지 뭐 여러 그쵸. 가지 따지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매입에 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는 전혀 고려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거래예요. 그렇죠. 중개거래업자는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재래시장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셀러하고 바이어를 모이게 하는 그냥 하나의 하우스죠. 근데 여기서 매출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래시장의 주인이 규모의 경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상품 매입을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판매점이 아니라 대리점이군요. 그쵸. 우리가 디스트리뷰터하고 에이전트하고 다른 게 그거죠. 그쵸, 예. 자기가 리스크를 하고 상품을 매입해서 파는 거와 그- 중개만 하는 거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의 적자가 매출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이유는 그렇죠. 매입력이 없는 거예요. 매입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팀은 2014년부터
직매입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결국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래 외형만 큰 거지. 네. 자기 그 매입 비용이 아니잖아. 거래 외형이지 그냥.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제 백화점, 우리나라는 백화점 뭐 임대사업 구조니까 백화점을 제외하면 이제 할인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직매입 그렇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재고 재고 리스크를 본인이 떠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죠. 근데 이 재고 리스크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운영비도 녹여내야 되고요. 여기서 마케팅비도 녹여야 되고 인건비도 녹여내야 되니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유통업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제조업체가 많은 이득을 취해야 되는 부분을 대량 매입이라고, 왜냐하면 제조업체도 지어져야 될 재고 리스크를 한마디로 이제 공장의 가동률을 뺏어와서 보장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거기서 마진을 소비자하고 유통업자가 나눠지는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나눠지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업체들은 중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하신 볼륨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제품 매입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가 없는데 그럼 거기서 거래 대금이 커니까 누가 커지냐면 파워셀러가 커지는 거죠. 네. 파워셀러가 커지다 보고 그 파워셀러를 결국 활용할 수 있는 게 쿠팡이라는 플랫폼 사업자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서 파워셀러는 또 이동이 상당히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진입장벽이 너무 달라요. 한마디로 오프라인은 어쨌든 주변 지역에 있어야 뭐 가까운 거리 방문을 하잖아요. 물류 부동산이 있어야 예. 되겠죠. 요지에.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온라인은 그거 필요 없죠. 제가 얘기하는 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버추얼이죠, 버추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온라인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큰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내가 그러면 구조적으로 여기서 돈을 벌어들일 거면 이 뒷단에 있는 오프라인 코스트는 발생하지 않는데 네. 결국은 뭐냐면 앞단에 있는 대량 매입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구축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걸 그냥 가만히 조금 냅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의 규모의 세그멘트를 이제 순위별로 나눠보면 여행 및 레저가 제일 커요. 티켓팅. 네. 네. 이게 뭐냐면 OTA 마켓이라고 하는 저희가 하는 이제 지금 하나투어 대리점 가가지고 여행 예약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비행기 티켓도 어디 가다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쪽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보면 매입에 대한 경쟁력 자체나 뭐 이런 부분이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커졌는데 2014년 이후부터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식품 부분의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신선 물류. 예. 그게 단순 신선 물류를 떠나서 뭐 가공식품이든 뭐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매 리테일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한 47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업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뭐 높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비 시장 그렇다고 인구를 많이 낳습니까? 소매 시장이 커지려면 딱 단순해요. 돈을 그렇죠. 많이 벌거나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늘거나 아니면은 애를 많이 낳거나. 파퓰레이션이 어느 정도 예. 커지면 해줘야 근데 되겠죠. 우리나라는 파퓰레이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소득은 안 늘어나요. 그럼 전체 리테일 시장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온라인만 갑자기 큰다? 이건 신규 시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잠식하는 거네요. 예, 잠식을 하는데 그게 티켓팅부터 시작했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의류 잡화 쪽으로 했던 게 식품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식품이라는 특성은 재고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썩잖아요. 어렵죠. 예, 썩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냉동 탑차를 가져가야 되고 저온 보관 시스템이라든지 뭐 70년대 한국이었으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꾸 넣었다가 이제 썩은 물건을 주겠죠. 근데 우리나라 소스를 올라오면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직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